现在欢迎您来到高白手世界。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TV 프로그램은 매년 설 직전에 연극, 노래, 춤, 코미디, 마술 등 매우 다양한 공연을 방송하는 CCTV의 춘안이라는 설 맞이 방송입니다. 물론 조선족들이 많이 사는 연변처럼 각 지방 방송사마다 자신들만의 춘안을 만드는 곳도 있기는 합니다만 전국적으로 방송되는 건 CCTV의 춘안이 유일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인터넷 플랫폼, OTT 등의 발달로 인해 중국도 한국처럼 방송국 프로그램들의 인기가 예전만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직도 춘안을 관심있게 지켜보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여러 공연 안에 담겨있는 정치적 메시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둘째, 과연 어떤 연예인이 현재 가장 큰 인맥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인구 14억 명의 중국인이 당연히 얼마나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그러니 전국적으로 방송되는 CCTV 춘안 행사에 출연할 수 있다는 건 실력은 물론 강한 인맥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 면에서 올해 춘안에서 가장 눈에 띈 사람은 바로 송욱이었습니다. 2018년 한국에서 여자 아이돌로 데뷔한 후 대부분의 활동을 한국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춘안을 빛낸 최고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송욱이는 베이징 출생에 고등학교까지 베이징의 명문고를 졸업했습니다. 고등학교가 무슨 대수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 학교로 가기 위해서는 공부를 매우 잘해야 하는데 중국에서 사교육 없이 저런 수준의 학교로 진학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마 한국에 가수를 하러 오지 않고 계속 재학했다면 아주 높은 확률로 중국 최고 명문대에 진학이 가능했을 학교입니다. 중국 전통악기까지 연주를 잘 하는 걸 보면 그냥 집안에 돈이 매우 많은 집인가 보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뿐만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심지어 데뷔 바로 다음 해인 2019년부터 중국의 최고 인기 프로그램인 중국판 런닝맨의 고정 멤버로 출연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한국에서 데뷔했고 한하이영 때문에 중국 활동이 거의 없었으며 신인이라 중국 연예계에 아무런 인맥이 없었을 텐데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예능 방송에 출연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심지어 당시 방송을 보면 중국 최고 스타인 안젤라 베이비와 같이 매력을 뽐내는 장면들이 많이 연출되었으며 이를 통해 순식간에 중국 최고 스타와 동급으로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송욱이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 인터넷에서 열심히 찾아봤지만 그 흔한 부모의 인터뷰 하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웃 사람들이 우리 동네 출신이 한국에서 걸그룹이 되었다는 글 하나 정도는 올릴 법도 한데 마치 누군가가 검열이라도 하고 있다는 듯이 이제는 이미 활동한 지가 7년이 넘는 송욱이의 가족 관련해서는 아무런 정보나 기사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할아버지가 공산당 원로이거나 부모가 고위층이 아닌 이상 이렇게 통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기에 의구심이 더 커지는 것이죠. 또한 송욱이보다 늦은 2020년 데뷔했지만 국제적인 인기 면에서는 오히려 더 앞서 있는 에스파의 중국인 멤버 닝닝은 중국인이 좋아하는 미인상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중국 내 활동이 거의 없습니다. 닝닝의 데뷔 전 성향을 보면 가난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헤이롱장성 하얼빈 출신으로 9살 때부터 각종 오디션에 참가하다가 가수의 길로 들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두 가수의 집안 차이가 중국 연예계에서 활동 범위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됩니다. 제가 이런 의견을 말하는 건 결코 송욱이를 음해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좋은 실력과 인성만으로 얻은 성과라고 보기에는 중국에서 너무 빨리 너무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이 의외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송욱이의 팬까지는 아니더라도 매력 있는 좋은 가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M에서 데뷔했던 중국인 슈퍼주니어의 한경, 엑소의 루한, 타오, 크리스 등 모두 계약 기간을 제대로 채우지 않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중국을 동경하는 이수만 창업자 시절이라 혹시 한국에서 데뷔 후 중국에서 일정한 인지도를 얻으면 소송을 통해 떠나도 된다는 물밑 합의라도 되었었던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당시 SM은 그룹의 중국인 멤버를 껴넣기에 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송욱이가 큐브와 7년 계약이 끝나고 이번에 다시 재계약을 한 것을 보고 돈이 아니라 진정 음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본래 유복한 집안이기에 돈이 아닌 꿈을 쫓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절반만 맞는 말인 이유는 한국에서 활동을 해야 중국에서 받는 대우도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송욱이는 중국으로 완전히 돌아가도 지금 중국에서 누리고 있는 인기와 수입이 변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돈만 생각했으면 중국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고 말한 거겠지만 실제로 중국 연예인이 한국 활동을 완전히 접고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한국 연예인 버프가 사라지고 그냥 흔한 중국 연예인이 되면서 빠른 속도로 인기를 잃게 됩니다. SM 출신의 한경, 빅토리아, 루한, 타오 역시 한국 활동 당시보다는 인기의 거품이 많이 사라졌다는 것을 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즉 한국에서 활동하는 중국 연예인들은 가능한 한 한국과 중국 활동을 병행하는 게 본인의 스타성을 유지하면서 긍정적인 이익 역시 극대화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물론 어느 나라나 연예계가 100% 실력과 노력으로 움직이는 나라는 없습니다. 한국도 스폰서, 뇌물, 비리, 접대 등의 심각한 연예계 문제가 심심치 않게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은 조금이라도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정화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에서 인민들은 결코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권력층이 스타로 만들고 싶은 사람이 스타가 되고 주연이 되는 거죠. 자주 보게 되고 언론에서도 매력 있다는 소리가 자꾸 나오면 정말 그런가 보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게 대중들의 시선이니까요. 한국에서 엑소의 멤버로 활동했던 크리스 우를 아직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2022년 중국 법원은 크리스에 대해 강간죄와 집단 음란죄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했으며 형기를 채운 후에는 해외 추방을 명령했습니다.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들만 무려 24명입니다. 충격적이게도 미성년자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크리스 사건이 특이했던 건 성가연 사건은 중국 연예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일이며 대부분 돈과 관계를 가진 연예인들이 어렵지 않게 사건을 무마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크리스 사건 외에 알고 있는 중국 연예계 성폭행 사건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크리스의 경우 이례적으로 처벌이 빠르고 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계속 조용히 있던 2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마치 누군가에게 동시에 설득이라도 당한 것처럼 갑자기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처벌을 호소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크리스 사건의 피해자 중 공산당 원로 집안의 자제들 몇 명이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괘씸죄라는 것이죠. 즉 일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였다면 합의금을 주던가 권력층과 관계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의 방법으로 쉽게 빠져나갈 수 있었겠지만 피해를 당한 주체가 바로 권력층이라면 크리스처럼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중국 엔터계가 황금알을 낳는 크리스를 그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아마 크리스가 어릴 때 중국을 떠나 캐나다, 한국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공산당이 얼마나 무서운지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한때 중국 최고의 스타였던 안젤라 베이비는 2023년 블랙핑크 리사가 출연한 크레이지 호스 쇼를 관람했다는 이유로 활동을 전면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음란하고 저속한 공연을 홍보하는 행위는 중국 연예인 품위 유지 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 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일반적인 공연이 중국에서는 매우 저속한 쇼로 취급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동안 자숙하던 그녀는 요즘 다시 홍콩에서 활발히 활동을 재개하고 있지만 과거 인기를 되찾기는 매우 힘들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연예인 본인의 문제나 실력 때문에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중국처럼 권력자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강제로 잊혀지게 되는 것은 요즘에는
흔치 않은 일입니다. 조선족들 역시 중국 정부에 갈수록 엄격해지는 문화 정책에 목소리 없는 큰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춘안에 출연한 조선족 공연에서 한복을 입고 가야금을 치고 있지만 중국어를 했다는 이유로 많은 조선족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는 1952년 공식적으로 설립되었는데 이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첫째, 조선족은 1930년에서 40년대부터 중국 공산당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항일운동과 국공내전에서 공산당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둘째, 중국은 소수민족의 독립 움직임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통치를 위해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 등을 설치하는 민족자치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셋째, 6.25 전쟁 당시 조선족은 인민군의 선봉으로서 한국을 침략하는 데 큰 공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매수된 많은 한국 정치인들은 중국 조선족이 한국에서 쉽게 돈을 벌어갈 수 있게 해주었으니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최소한 침략에 대한 사과라도 요구했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제 힘을 키운 중국이 점점 더 소수민족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2022년부터 조선족 자치주에서는 상점 간판에 조선어가 아닌 중국어를 우선으로 표기하게 변경되었으며 조선족 학교에서도 중국어 교육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지금과 같은 정책이 지속된다면 중국의 조선족은 늙어 죽거나 조선어를 제대로 못 배우게 되어 한족에 흡수될 것이고 한국의 조선족은 한국 사회에 동화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 보면 조선족에 대한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 정책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한국에서 돈 벌면서 한국 욕하는 박쥐 같은 행태가 많이 줄어들게 될 테니까요. 문화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토양이나 다름없는데 이처럼 절대 권력은 한 국가의 문화를 좌지우지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들만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권력자가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누르고 싶으면 누르니 당연히 능력은 있지만 관심은 약한 신인들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어려운 것이죠. 왜 중국계 캐나다인인 헨리나 크리스 우가 중국으로 가지 않고 굳이 한국 SM에서 데뷔를 했겠습니까? 이처럼 같은 핏줄인 중국계조차 찾지 않는 중국이 어떻게 문화 강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이유로 중국 음악 등의 중국 대중문화가 경쟁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난 1월 23일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인 지드래곤, 태양, 제이홉, 로제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자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는 프랑스 영부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병원 재단인 노란 동전 모으기 자선단체가 주최한 것으로 같은 달 28일 공영방송사 프랑스 2 채널에서 녹화 방송했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날 중간쯤 무대를 했던 지드래곤과 태양의 공연이 전국적으로 방영된 녹화본에서는 마지막을 장식했다는 것입니다. 당일 행사에서는 실제로 엔딩을 맡았던 케이티 페리는 오프닝 무대를 장식한 제이홉 다음 순서로 편집되었습니다. 이는 그만큼 현장에서 지드래곤과 태양의 공연이 관객들에게 큰 환호성을 받았음을 방증하며 우리에게 몇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이제 한국 최고 레벨의 가수들은 세계 시장에서도 충분히 통한다. 둘째, 기술이 발전하며 신흥 문화 강국들이 빠른 속도로 부상하고 있다. 왜 프랑스 영부인이 프랑스 행사에 굳이 한국, 미국 가수들까지 초대했을까요? 이는 오랜 시간 세계 문화의 중심지였던 유럽, 그리고 유럽의 중심인 프랑스조차 이제는 자신들의 행사에 내세울 만한 국제적인 인지도를 가진 가수가 많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세계 문화유산의 보유 숫자를 보면 1위부터 이탈리아, 중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순입니다. 국가별 국제적인 문화 영향력에 대해 언론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1위부터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스페인, 일본, 영국 순서이며 한국은 7위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문화유산의 보유 숫자나 현 시대 문화적 영향력을 보면 과거 다른 나라들은 총칼로 정복하며 자신들의 문화를 확장시켜온 국가들이 문화 강국이 된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인은 인디언을 몰아내고 영국과 싸워 이겨 자신들의 문화를 미국 땅에 정착시킬 수 있었고 중국 역시 국내적으로 여러 차례 왕조가 바뀌는 전쟁을 통해 승리자의 문화를 따라 살아왔습니다. 즉 과거에는 강한 군사력이 강한 문화를 뒷받침했습니다. 한국 역시 시대 흐름에 따라
중국, 일본, 미국의 문화에 고스란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급했듯이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은 세계 7위입니다. 침략 국가가 아닌 나라 중 가장 높은 순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현 시대 기술의 발달로 인해 더 이상 총칼이 아닌 넷플릭스, 유튜브, 스포티파이 등의 플랫폼을 통해서 문화가 수출되고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가 왔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영화, 드라마 분야는 미국, 한국, 영국, 애니메이션과 게임은 미국, 일본, 음악은 미국, 영국, 한국 등의 국가들이 세계 대중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프랑스나 이탈리아의 패션과 명품 역시 문화산업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긴 하지만 대중적인 영향력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세계 문화의 한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성장한 한국의 문화력은 한국인들에게 큰 자부심을 심어주고 있지만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중국인들은 그만큼 큰 부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중국은 인구가 14억 명이나 되는 인구 대국이지만 중화권 전체로 봐도 국제적인 영향력을 가진 가수가 단 하나도 없는 문화 소국이기 때문입니다. MP3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글로벌 음악계는 불법 복제로 인해 긴 침체기를 겪다가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스트리밍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2021년 겨우 1999년에 매출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세계 최고 음악 시장인 미국조차 2023년 매출액은 2001년의 80%, 유럽연합은 61%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30년 전만 해도 가수의 CD 한 장이 10,000원이 넘고 테이프는 5,000원 정도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유튜브 프리미엄만 가입해도 10,000원대에 전 세계의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악이 디지털로 서비스되면서 오히려 과거보다 훨씬 더 저렴해진 것입니다. 이러한 음악 산업의 변화가 불러온 또 다른 흐름은 누구나 어렵지 않게 해외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이며 이로 인해 한국 가수들은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 외국의 음악 차트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한 가수들을 국가별로 비교해보면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고 한국도 무려 5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반면 유럽 국가인 프랑스, 독일, 스웨덴은 약 25명의 가수가 해외 차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지만 그중 24명이 유럽연합 국가의 차트였습니다. 즉 프랑스 가수가 벨기에 차트에 오르고 독일 가수가 오스트리아 차트에 오르는 등 이웃 국가들로만 매우 국지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뜻입니다. 그나마 프랑스의 데이비드 게타가 캐나다 차트에서 탑 10에 들어간 게 유일한 예외 케이스입니다. 이제 유럽의 음악은 유럽 사람들만 듣게 된 것입니다. 그나마 유럽은 최소한 이웃 국가들끼리 서로 들어주기라도 하지만 중국 음악은 주변 이웃 국가들에서도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은 내수 시장이 커서 굳이 해외 진출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과연 실제로 그럴까요? 중국 음악 시장의 규모는 일본의 절반 정도이며 심지어 인구가 중국의 20분의 1, 7천만 명 수준인 영국의 약 77%밖에 안 됩니다. 경제 규모가 약 18조 달러에 이르는 경제 대국으로서 비정상적일 정도로 음악 시장의 규모가 작은 것인데 이는 저작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시장 성장이 굉장히 느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광고 모델료나 콘서트 등의 수입은 다른 국가들보다 클 수는 있겠지만 중국 특유의 정치제도 때문에 수입의 일정 부분 권력층에게 인사치레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즉 중국 가수도 역시 한국처럼 미래 성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해야 하는 입장인 것이죠. 하지만 중국 음악계는 세계적인 가수를 만들어내지 못해 애를 먹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중국 가요계의 음악적 수준과 가수들의 노래 춤 실력의 부족입니다. 빅뱅 데뷔 직전 촬영된 다큐멘터리에 따르면 양현석 PD는 G드래곤에게 아직도 실력이 부족하다며 윤년 연습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갈 거냐고 훈계를 합니다. 물론 잘하지만 더 잘하라는 뜻에서 했던 격려의 말이었겠지만 이는 그만큼 한국 엔터계의 기대 수준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은 중국에도 널리 퍼져 있는데 한 중국 네티즌은 이러한 면이 바로 한국 아이돌의 실력이 강한 이유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물론 중국도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엔터계 종사자들을 고용해 최대한 한국식의 화장, 패션, 음악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한국의 디스플레이, 반도체, 선박 등의 기술을 탈취하고 과연 기술자를 빼내어 해당 산업에서 성공적으로 한국을 추격했던 것과
중국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실제로 2023년 데뷔한 중국의 5인조 걸그룹을 보면 음악, 춤, 패션 등에서 한국 걸그룹을 모방한 듯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들은 최근 유튜브 채널까지 개설해서 열심히 세계의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한국 트레이너를 데려오고 음악이나 패션도 잘 따라 했는데 왜 안 될까라고 고민하겠지만 10대부터 단연간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데뷔하는 한국 아이돌과 그걸 대충 흉내낼 수 있는 중국인들이 모아서 만든 아이돌이 세계 무대에서 똑같이 통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이죠. 사람의 매력은 물건처럼 공장에서 똑같이 복사해낼 수 없는 것이니까요. 두 번째, 중화권의 선배 가수들이 후배 양성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거용같이 그나마 중화권에서라도 성공한 가수들이 체계적으로 후배 가수들을 양성하면서 노하우를 가르친다면 최소한 지금보다는 국제 무대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통 서민들도 자신의 가족이 아닌 이상 업무 노하우나 지식을 잘 공유해주지 않습니다. 유독하는 이미 몇 년 전 환갑이 지났지만 아직도 30-40대가 어울릴 만한 액션 영화의 주연을 맡고 있습니다. 가수 활동 역시 중국과 대만을 넘나들며 대형 콘서트를 열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도 열심히 노력했겠지만 홍콩 연예계에 많은 도움을 받고 성장한 사람이 자신이 자라온 토양에 대한 일말의 공헌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 번째, 중화 사상으로 인한 폐쇄성입니다. 중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우위에 서 있다는 교육을 받으며 자랍니다. 그러한 영향 때문인지 노래 가사도 랩이 아닌 이상 대부분 중국어를 사용합니다. 중국어 자체가 그렇게 듣기 좋은 언어가 아니기에 자국 언어 중심의 노래만으로는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BTS 역시 다이너마이트, 버터, 퍼미션 투 댄스처럼 순수 영어로 된 노래가 그들의 인기를 확장하는 데 분명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물론 이는 한국의 방향이 100% 좋다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영어 가사에 랩이 포함되어 있으면 알아듣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괜히 작년 연말 무대를 장식한 베이비복스가 큰 환영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추억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냥 듣기만 해도 정확하게 가사를 이해할 수 있다는 부분도 큽니다. 더불어 점점 더 많은 한국 아이돌들이 세계 시장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가사의 내용보다는 발음, 댄스 등에 중점을 두는 모습이 많아져 기성세대가 즐기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게 앞으로도 가사의 외국어 비율 문제는 한국 음악계가 깊이 고민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중국인의 국민성 때문입니다. 중국인은 전통적으로 상대를 기만하고 속여서 이익을 취하는 것을 크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손자병법을 봐도 상대방을 속이는 기만 전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즉 다소 비겁한 방법이라도 가능한 한 적은 노력을 들여 큰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과정보다는 결과에 집중된 사고방식이죠. 이러한 인민성을 음악 쪽에 접목시켜보면 바로 떠오르는 것이 표절입니다. 이미 가치를 인정받은 남의 노래에 가사만 새로 붙여서 내놓으면 얼마나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이겠습니까? 실제로 대만의 인기 가수 판웨이보는 오랫동안 한국 노래들을 표절해온 것으로 유명합니다. 진우션의 말해줘, 프리스타일의 Y, 쿨, 거북이, 세븐, 주얼리 등 다양합니다. 그의 음악 인생이 표절이라서 그런지 중국이 한국의 쇼미더머니를 표절하여 만든 랩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더 랩 오브 차이나에 고정으로 출연하고 있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건 심지어 아직까지도 많은 중국인들은 오히려 한국 가수들이 판웨이버의 노래를 표절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황당한 건 우리가 대만과 국교를 단절했기에 대만 법원이 한국 가수의 저작권을 지켜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해서 벌어진 사태라는 것입니다. 대만 음악계 입장에서는 돈을 아낄 수 있어서 좋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런 판결로 인해 대만의 실력 있는 가수, 작곡가들이 차지해야 하는 자리를 표절 가수가 독점하게 되었으니 이는 소탐 대실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한국도 표절 가수들 문제가 심각합니다. 일각에서는 1990년대 한국 음악이 장르적 다양성도 넓었고 명곡들도
많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한국 음악사의 길이 남을 표절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점점 더 발전하면서 갑자기 창작의 고통이 커진 작곡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며 조용히 대중음악계에서 사라지기도 했었죠. 다만 우리가 중화권과 다른 점은 표절에 대해 훨씬 더 엄한 대중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중국인이 한국인보다 창의력이 부족해서 좋은 노래를 못 만드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사회와 음악계가 표절 등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강하게 처벌하지 않기에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노래를 만들려는 중국인의 창의력만 깎아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음악을 창작했는지 혹은 표절한 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가수가 더 높은 고위층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 옳고 그름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세계를 감동시킬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요즘 중국의 각종 SNS나 중국 BJ의 방송을 보면 한국 음악에 맞춰 커버 댄스를 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강력한 중화 사상 교육을 받으며 자라난 중국의 젊은이들이 도대체 왜 한국 노래에 빠져드는 것일까요? 아무리 세뇌를 해도 인간은 본능적으로 더 좋은 곳을 골라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리 방화벽을 쌓아 한국 문화에 접근을 막고 학교에서는 중국 문화가 세계 최고로 우수하다고 가르쳐도 이제 중국의 젊은 세대들은 더 이상 과거처럼 쉽게 세뇌당하지 않는 것이죠. 댓글로 소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